자, 이번엔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미래한국당이 합당 결정을 했습니다. 좀 전에 한 달여 논란 끝에 김종인 비대위가 결국 출범을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파괴적 혁신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먼저 말씀해 보시죠. 저는 이제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오래 했던 경제 전문가 김정념 비서실장하고 인척입니다. 네. 뭐 결혼 관련해서 좀.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서강대 교수를 할 때 김정념 실장하고 이제 선이 닿아가지고 박정희 독재 정권 때죠. 그때 근로자 재형 저축 네. 뭐 이라는 걸 그때 도입을 하고요. 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만 그 건강보험에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제도를 건의를 했는데 그게 사실 독일에서 있었던 제도를 건의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재밌는 건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어떤 철권을 가진 사람한테 바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관철을 시켰고요. 또 노태우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하면서 재벌 비현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라든가 엄청난 그때 일을 했는데 그때도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이제 그 대통령 권력을 활용을 했던 그래서 개혁을 했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표 이거 대통령은 아니었고요. 그 대표 시절에 그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서 대선 때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씩을 그 대상자한테 다 지급하는 안을 대선 공약으로 관철시킨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 박근혜 후보가 아니면 그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최고 권력자를 딱 설득을 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이제 이런 아주 그 독특한 스타일을 그렇네요. 그동안 보이셨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는 그런 최고 지도자가 없어요. 없죠. 예. 사실은 다 본인이 지금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어떤 집행력이 수반되지 않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아이디어 개혁적인 정책 을 과연 그 집행 실행 이런 걸 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약간 좀 그 의문점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분이 상당히 박학다식해요. 네. 공부를 많이 그러나 하셨을까요? 참 특이한 정치인이다. 음. 진보나 네. 보수를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확보해가는 그런 분인데 예를 들면은 경제민주화도 자기가 맨 먼저 했다. 이런 주장을 잘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선 최근에도 보면은 말을 잘 바꿔요. 말을 잘 바꾸는데 포장이 잘 되니까 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홍준표, 네. 유승민, 안철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대권 후보로는 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었죠. 또 최근에 와서는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40대 경제 전문가를 내세워서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는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장차관이 아니에요.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독재적 발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번에 이제 그 홍준표, 유승민 등 이렇게 하니까 저는 뭐 그런 것 말한 적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가장 깜짝 놀란 것은 물론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통합당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 다른 정치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언론과 당 정치권에서 얼마나 비난을 할 건데 난리났겠죠. 그렇게 말을 잘 바꾸어도 그냥 넘어가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 예. 그런데 이 비대위원장이 거의 직업으로 할 만큼 이렇게 참 유능하신 분인데요. 네. 그래도 박근혜 비대위원에 들어가서 또 문재인 뭐 비대위원장이죠. 뭐 들어가서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네. 두 번 다 성공했잖아요. 그러나 황교안 네. 지금 성한영 대기자께서 지적한 대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통합당 대표 밑에 가서는 총선은 실패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황교안만 책임지고
김종인은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가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권한이 없죠, 별로. 성공할 수 있으련가. 그리고 자꾸 저렇게 말을 바꾸는 것도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본인한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백전노장이고 그 좌우를 섭렵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표를 받아내는 그런 특기는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박 의원님은 별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회의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권한이 없는 비대위원장이 제가 말하는 것은 공천권입니다. 예. 또 선거가 없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눈을 시뻘겋게 떠가지고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홍준표. 오늘 네. 유승민 대표 전 대표도 나는 차기 대통령 대선, 선거 예. 한다. 안철수 이렇게 하는데 내외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빠져나갈지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그럼 통합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통합당은 정당은 예. 우리가 제3세력이 소멸된 것은 그래도 지난 20대 총선 때는 안철수라는 예. 4차 산업혁명 이 21세기에 맞는 네. 그런 젊은 청년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예. 한 40여 석 3당으로 탄생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소멸된 것도 대통령 후보가 없는 거예요. 구심점이. 구심점이. 예. 그런데 지금 통합당은 그러한 대통령 후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사실상 비대위원장 치고는 저도 비대위원장 3번 해봤지만 전당대회 하는 비대위원장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임기 1년을 보장받아가지고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몇 석이 나오려는지 모르지만은 승리를 하면은 그 여파를 몰아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가지 않을까 가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누구라고 밝히기는 좀 곤란한데요. 기자들한테 웬만하면 김종인 의원 비대위원장 그 찬성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대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동의를 했다. 그런데 이분 성격상 개혁을 하려다가 잘 안 되면 연말 전이라도 때려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전열을 정비해서 당 체제를 뭐 이렇게 세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에 그런 전망도 있고요. 내부에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원래 반대하던 세력이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 또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권력을 쟁취할 생각은 없어요. 사실 저도 국회의원 했지만은 국회의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원직을 연장시키고 재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탁 나가면서 저는 무소속으로 남을 거예요. 저하고 가까웠어요. 그랬더니 야 나는 깨끗하게 나간다. 딱 의원직 사퇴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류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위 당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진들이 보통 아닙니다. 저 홍준표 보세요. 네. 갈 거 그런데 그러면은 의외로 간두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가지고 갈 뿐이지 네. 명분을 주고는 안 간다. 그렇게 되면은 지도 세력은 상당히 행복해지는 거죠. 예외적인 캐릭터네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카운터파트는 민주당에서는 누가 될 걸로 보시나요? 당 대표? 그건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될까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민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기가 좋으시죠. 그래서 어떤 강력한 권력도 정치에서는 민심을 이길 수 없고 네. 경제에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력하고 또 본인도 또 저도 네. 당 대표를 나가서 7개월짜리 망정 당을 추스려 보아야지 꽃길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당 대표로 움직이는 송영길 의원 같은 분은 이전 총리가 나오면 나는 안 나오겠다. 예.
그러나 홍영표, 우원식 이런 분들은 도전한다. 그러니까 나와서 이낙연 전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으로 그렇겠죠.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것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행정적인 역량은 입증이 됐다. 그런데 이분이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는데도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지는 아직 입증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당대회에 나설 때 그걸 누가 만들어줄 걸 기대하지 말고 이제 의원들끼리 뭐 형님 동생 하니까요. 그러니까 형님이 직접 나서서 좀 다른 주자들을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내는 이 자체가 어떤 정치적 역량을 입증하는 절차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경쟁 예비 경쟁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 뭐 이런 장면이 그래서 연출되는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 근데 아직은 이제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우원식 의원 이런 분들은 뭐 출마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는 어쨌든 이낙연 총리한테 단독 출마 이걸 추대라고 표현하지는 않더라고요. 혼자 출마하더라도 아무튼 절차를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단독 출마를 하는 쪽으로 지금 어떻게든 좀 몰고 나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가 가장 그 국민 지지를 많이 받는 게 강하지도 온하지도 않게 그 언어를 구사해 가지고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습에 그냥 매료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의 자신을 위해서도 좀 당을 한번 관리해 봐야 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 7개월 사이에 예.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해찬 대표의 후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엄청난 장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좀 농담 같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세 정치사에 3대 대통령을 핵심에서 당선시켜봤고 핵심에서 일해본 사람은 유일합니다. 현 이해찬 대표. 이해찬. 그렇네요. DJ 때부터 노무현. 그리고 당 대표 나가서 뭐라고 하더라도 이 정당판이라는 게 또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얼마나 말이 많아요. 이번에 이 윤미향 네. 의원 문제만 하더라도 조용해라. 함구령을 내렸지만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비민주적이다. 음. 그렇게 해서는 되느냐라고 하지만은 집권 여당 정권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도 당 대표가 돼서 진짜 장악하고 또 거기에다가 대선이 있으니까 민주적으로 풀어주고 이걸 잘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카리스마도 좀 키우고 할 그런 기회가 그렇죠. 되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시잖아요. 대통령께 당부하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첫째는 코로나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는데 그렇죠. 시간을 주면은 북한이 유리하다. 예. 그들의 핵 시설은 더 증가되고 핵 기술은 향상되고 미국이 가장 세계가 염려하는 핵 확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제껴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건 협력 등 제안하듯 적극적인 행보를 하셔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그리고 개헌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생생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또 성한영 선임 기자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두 분의 회동을 다시 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면요. 박 의원님 쪽으로 연락 많이 해주십시오. 또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